잠시 후 정각에 열린 아카데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 열린 아카데미가 4월이니까요. 저희가 벌써 한 3번 했었는데 제일 적으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예. 다 건강에 자신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보통 열린 아카데미 시작하면서 매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오셨나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데 여기 이제 일산 주민이신데 이렇게 내용 보시고 들으셔야겠다 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네. 많이 오셨네. 예. 예, 원래 가톨릭은 이제 이렇게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여기 오셨으니까 문 닫아놓고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문제인가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12월 달까지 좋은 강의들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너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그때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하니까 주제 보시고 좋은 주제 있으시면 이렇게 일정 체크하셨다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 성당이 눈에 있고 참 좋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세례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강요는 안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짜 아닙니까? 공짜? 저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한번 12월까지 좋은 강의들 받으시면서 가톨릭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후곡 성당이 아닌데 이제 다른 성당에서 교구 주보나 이런 거 보시고 오신 분 혹시 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후곡 성당 신자분들보다 정호승 시인 오셨을 때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후곡 성당 신자분들은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후곡성당 많이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좀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좀 비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 하면 강사분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서 제가 좀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노성훈 박사님 제가 그러니까 이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쪽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세계위암학회 회장, 그리고 대한외과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이렇게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신가. 그리고 이제 학회 말고도 이제 병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안병원 병원장을 이제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암센터의 병원장이 아니라 국립암센터의 이사장을 바로 이제 2022년까지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과 특임 교수로 이렇게 재직 중에 계신데 아시겠지만 37년간 이제 집도를 하셨는데 11,000여 건을 하셨답니다. 거의 기네스에 올라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 닥터 몬스터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쪽 위암 수술 분야에서는 거의 지존에 가까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가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도 아마 암을 이렇게 겪으셔서 더 아마 환자분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 이렇게
조금 안 오셔갖고 제가 당황 들어서 제가 일단 다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그 저희 이제 후곡성당의 사목 총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열린 아카데미 처음 기획하시고 또 이게 다 준비하시고 섭외하시고 다 하신 이성주 리노 회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많으신 것 같은, 높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극히 모든 면에서 열악해서 미국에서 그 전후 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 또 농정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원조라고 하죠. 선진국들이 원조 계획을 세웠는데 미네소타 대학을 지정을 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의학, 공학, 농학 교수님들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컬어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이 대략 20년대생 분들, 1세대시죠. 이분들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배워와서 한국에 그 시스템을 전파해서 오늘의 한국 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 전 일인데 70년 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저희는 의학에 눈부신 발전을 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술도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 처해서 저희가 배웠던 저희가 이제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오늘 초청드린 노성훈 박사님도 바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전 세계 미국, 일본의 소위 의료 선진국을 포함해서 700여 명의 의사들이 노 박사님의 수술을 참관하러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15차례 이상 해외 나가셔서 직접 수술을 시범을 보이십니다. 이럴 정도로 한국 의료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 다 소개받으셨겠지만은 작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신 노성훈 박사님께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는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30분 정도 여기 플로어 질의응답 다 받으실 거거든요.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선생님께 바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말이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성훈 박사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특임 교수로 있는 노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신부님, 또 우리 이성주 회장님, 또 여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약 1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안 넘어.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1987년에 연세대학교의 외과의 전임 강사를 시작해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제가 정년퇴임을 2019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저한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특임 교수로 한 10년간 일을 좀 더 하라고 그렇게 명을 해주셔서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위암학회, 그다음에 암학회, 세계교암학회, 외과학회, 회장, 이사장 등을 이제 학회에서 했고,
아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나시다 보면 연세 안병원이라고 해서 건물이 크게 서 있는데 그 안병원이 2014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준비하고 또 설립이 된 이후에 병원이 이제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조금 하고 그리고 2019년부터 3년간은 요 근처에 있는 국립암센터의 이사회 의장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일본 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추대가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것이 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추대된 분은 아산병원에 간 이식을 하는 그 이승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 5년 선배 되시는데 그분이 명예회원 1호가 되고 제가 제 2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보면 아마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아마도 본인이 혹은 친척, 친지 중에 암을 앓거나 혹은 지금 현재 앓고 고생하시는 분 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주위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86세로 되어 있는데 남자의 경우 살면서 일생에 암을 겪을 확률이 40%입니다. 결국 5명 중에 2명은 본인이 암을 겪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6세인데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암은 이제는 먼 나라의 질병이 아니고 바로 나와 내 옆에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병이 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로 사망하느냐 하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암은 1980년대, 83년, 85년대도 1위였습니다. 사망 원인 1위였는데 이 사망 원인 이것이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현재 부동의 1위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다. 빈도가 어떻게 되냐? 10만 명당 161명이 암으로 매년 사망합니다. 2위였던 뇌혈관 질환이 2000년대 이후에는 줄어들어서 지금은 4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장질환은 3위였는데 2000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2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4위가 폐렴입니다. 3위가 폐렴인데 이 폐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연령이 노령화되면서 아무래도 영양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간단한 감기로 시작한 병이 폐렴으로 진전이 돼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3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말씀을 하죠. 역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5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겠죠. 암종별로 그러면 어떤 암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으냐?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위암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발생률 1위의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생활의 개선이라든지 조기 진단 등을 통해서 이제 위암의 발생률도 떨어지고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현재 1위는 남녀 통틀어서 갑상선암,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 위암이 4위, 유방암이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도를 보면 뭐 불과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전 이렇게 한 5대 암이 전체 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년에 발생하는 위암 환자, 암 전체 환자는 한 25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 5대 암이 각각 10%, 한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1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에서 가장 흔한 암은 폐암, 위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순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의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암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여성에 있어서 가장 흔한 여성암은 뭐였냐면 자궁암이었습니다. 그 자궁암이 우리가 지금은 위생도 좋아지고 또 요 근래에는 또 백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줄어들어서 지금은 여성암 중에 이 자궁암은 한 10위쯤 됩니다. 10위. 이 정도로 떨어졌다. 또 물론 지금도 간암이 뭐 있긴 있지만 과거에는 간암의 빈도가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간염 백신이 생기고 또 그것도 위생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간암의 빈도도 많이 떨어졌다. 남자의 경우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전립선암의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에 있어서. 이 전립선암이 사실은 서구의 암, 미국이나 유럽의 흔한 암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경우에 이 전립선암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 식생활의 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회 환경이 서구화되면서 이 암의 빈도도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암의 예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 예방 그러면 어떻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냐면 암이 아예 안 생기는 거, 암이 아예 나한테 생기지 않는 걸 암의 예방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암의 예방을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눕니다. 1차 예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암 자체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게 1차 예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1차 예방이 되느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원인, 발암 물질을 멀리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 혹은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통해서 암에 아예 안 걸리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 2차 예방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2차 예방이란 건 뭐냐면 암이 생기더라도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암이든지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면 좋지만 걸리더라도 아주 초기에 발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 암의 위험 신호나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경고 등이 생기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겁니다.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암 검진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암 검진이 있는데 그런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차 예방이 있는데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암에 걸려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가 걱정이 됩니까? 재발이 걱정이 되죠. 또 재발을 하죠. 그러니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3차 예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하는 건데 아마 모르셨겠지만 매년 2월 4일이 암의 날입니다. 세계 암의 날인데 이거는 UICC라고 해서 국제암연맹에서 정한 건데요. 여기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음식과 관련되는 게 많은 암이 있지만 우선은 소화기암, 소화관에 생기는 거, 뭐 위라든지 혹은 대장에 생기는 암, 이거 음식과 상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방암, 뭐 이런 암은 음식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음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방분이 높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과도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많이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많이 움직여. 운동 많이 해라. 운동 중에는 걷는 운동 제일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마라톤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것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연세가 드실수록 걷는 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뭐 담배를 끊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자외선을 많이 노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인의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적기 때문에 하얗죠. 그런 그 사람들은 피부암에 노출되는 게 많습니다. 피부암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자외선을 적정하게 노출시켜라, 피부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오염물질, 화학물질 피하는 거. 이거는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해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궁암과도 상관이 있고 두경부암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백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예방접종해라, 이런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암 증상에 대한 것, 암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증상은 어떤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암에만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꼭 반드시 병원에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내가 무슨 과로를 하지 않는데 피로해요, 이런 암도 있습니다. 림프종이라든지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유 없는 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데 체중이 자꾸 빠진다. 소변이나 대변 습관이 변하는 거. 그러면 전에는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대변을 봤는데 설사를 자꾸 해요. 변이 너무 자주 봐. 혹은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어디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에 없던 몽우리가 만져진다. 피부 어디에 몽우리가 만져진다. 뭐 이런 걸 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 혹은 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거나 자궁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이유 없이 목이 쉬거나 기침이 계속된다. 제가 2014년에 제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 치료를 7주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목소리가 쉬었어요. 목소리가 쉬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진료를 하는데 한 번 진료할 때마다 100명 이상의 환자의 진료를 하죠. 입원해 있는 환자가 30분, 40분. 왜냐하면 일주일에 수술을 10몇 분씩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자분이 3, 40분 입원해 있으면 거기 가족들, 그 당시에는 뭐 보호자들이 다 옆에 있을 때니까 뭐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또 강의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목이 쉰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이 쉰 게 한참 너무 오래 가니까 병원에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보고서 조금 뭐 점막에 변화는 있지만 조직 검사했는데 뭐 암은 아니고 조금 조심해야 될 암의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전구 증상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검사는 해라. 그래서 한 뭐 3, 4개월, 처음에는 한 3개월마다 검진했는데 한 3번 정도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 다음은 일도 바쁘니까 잘 안 간 거죠.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11월에 저 외국에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을 갔어요.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랑 갔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점심에도 그 보드카를 먹고 뭐 꼬냑을 먹고 막 이래요. 그 날씨 추운데 그 11월이 무척 추운데 그러니까 주니까 또 먹고 뭐 이제 그러니까 술도 먹고 뭐 이러니까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래서 심한가 보다 이랬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냥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잠기고 말이 안 나와요. 좀 심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교수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조직 검사했는데 후두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암을 겪어본 분들은 다 공통적인 심정일 겁니다. 진단 암입니다 얘기 들으니까 이제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 또 나의 자신에 대한 분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검사를 좀 제대로 받을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생각. 그리고 자꾸 나쁜 생각만 자꾸 들죠. 이제 이게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뭐 하면 이게 다른데 또 이게 전이라고 그러죠. 다른데 이거 퍼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연세안병원 원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병원이 5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병원은 큰데 막 뭐 엄청 크게 졌는데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때 이렇게 많지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암 진단을 받고도 하나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제 환자분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 다른 분들 진료가 아침 8시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 시작하면 이제 한 7시 반에 그 병원에서 제가 미리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새카매요. 그 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고. 그때 한 5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식도까지 염증이 생겨서 뭐 물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걸 겪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생을 암을 한 사람이 또 암 병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암 환자가 돼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계기가.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이 또 저한테 주신 어떻게 보면 뭐 은혜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내보면 또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수술을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제 한 8년 반 됐죠. 8년 반 됐지만 그러나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면 한 번씩 가서 검진을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항상 의사지만 불안하고 또 특히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갈 때, 이러면 CT라든지 뭐 엑스를 찍고 나서 그 결과를 보러 갈 때 사람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뭐 의사건 뭐 누군가네 그때는 다 환자가 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소화관 소화장애 등의 이런 그 증상이 있으면 전 이것도 안 좋습니다. 피부 반점이나 사마귀 같은 게 있는데 사이즈가 갑자기 변한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암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피부암도 많고 또 그 중에는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은 좀 상당히 악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피부암에 대한 그 경각심을 많이 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암검진 이거 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1999년부터 국가암검진이 생겨서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는 의료보험 내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의료보험에 내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하는 그 하위 2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을 하다가 30%로 올리고 50% 올리고 이제 지금은 전 국민 국가암검진을 해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래서 40세 이상이 되면 남녀 구분 않고 이제 이 암 검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처음에 이제 5대 암으로 하다가 최근에 2019년에 폐암이 더 추가돼서 지금 6대 암을 지금 암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검률도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수검률이 처음에는 수검률이 뭐 20, 30%로 상당히 저조했지만 이런 거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우리가 완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또 아주 이제는 어느 병원이나 혹은 뭐 2차 병원에서도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검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전체 그 대상 환자의 거의 60%, 위암에서 60%가 수검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전체 5대 암을 전부 다 받는 거는 한 50%. 근데 2021년 5년 뒤에는 좀 더 그것도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암 검진은 암을 우리가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암 검진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 흔한 남녀에서 흔한 암들의 뭐 증상, 뭐 일반적인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위암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뭐 식생활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위염이라고 헬리코박터 아마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헬리코박터, 음주, 최근에 얘기들이 되는 게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이게 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있습니다. 뭐 그래서 폐암, 간암의 원인들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암은 아까 말씀드린 뭐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C형 간염이 앓다가 이것이 간경화라고 그러죠. 간경변증으로 넘어가서 이제 암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걸 보면 원인 중에 역시 흡연이 여러 암과 상관이 있습니다. 위암, 폐암에도 흡연, 간암에도 흡연, 대장암에도 흡연, 자궁경부암도 흡연. 이와 같이 흡연이 담배가 많은 암의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담배를 피면 거기에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그 안에 섞여 있는데 담배를 피면 담배의 폐암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게 흡수해서 우리 혈액내로 순환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 방광암의 원인이 되고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좀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연기로 들어왔다 연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폐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비만입니다. 비만을 보면 위암의 원인도 비만, 간암도 비만, 대장암도 비만, 유방암도 비만. 이 비만이 중요한 암의 원인이다,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계단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암의 뭐 발생 원인 그러면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유전자의 병입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 그래서 정상적인 위가 위점막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발암 물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 유전자로 인해서 결국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위암 발생이 뭐 이 위험인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알기 쉽게 표시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음식입니다. 음식, 짠 음식, 탄 음식. 이런 음식들이 위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흡연.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 위염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질산염 화학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위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헬리코박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는데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걸 잠깐 보면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부분의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는 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강한 산성,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의 박테리아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사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워렌과 마샬이라고 하는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이거 이제 이런 것이 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위에서 사는 이런 박테리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위염의 원인이 되고 위궤양의 원인이 되고 위암의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업적으로 이분들은 200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헬리코박터 위염이 생기면 다 암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80% 이상은 증상 없고 그냥 단순한 아주 약한 염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15% 20%가 만성 위축성 위염 혹은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암에 가만 놔두면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이런 전구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궤양을 유발하게 돼요. 양성 위궤양, 암이 아닌 위궤양의 원인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한 1%는 1%에서 실제적으로 암으로 위선암으로 가고 악성도가 높지 않은 말토마라고 하는 림프종 위에 생기는 림프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헬리코박터 위염에 걸리고 헬리코박터에 감염됐다고 그래서 이제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단순한 증상 없이 위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헬리코박터 이제 위염이 있다고 하는 걸 진단 내시경을 한다든지 요새는 이 부는 게 있습니다. 시에로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불어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헬리코박터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럼 다 치료해야 되느냐? 헬리코박터 위염 치료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을 한 열흘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잘 치료가 되는데 근데 그거를 헬리코박터 위염 진단한다고 다 쓰게 되면 의료비가 엄청난 의료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꼭 제균 치료를 꼭 치료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장 궤양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서 헬리코박터 위염이 같이 있다라고 진단이 되면 요거는 헬리코박터 위염 치료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말토마라고 하는 림프종인데 이거는 아주 악성이 아니에요. 이 림프종의 원인을 보면 90% 이상이 헬리코박터 위염이 같이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위염 치료를 하면 말토마가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암이라고 해서 위암을 예전엔 다 수술했죠. 지금은 내시경 시술도 많이 해요. 내시경. 그러니까 암이 되기 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떼어내기도 하고 위선종 같은 게 있으면 내시경으로 떼어내기도 하고 또 조기암인데 어떤 경우 아주 초기인 경우는 또 내시경으로 삽으로 뜨듯이 이렇게 떠서 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에서 헬리코박터 위염이 발견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균 치료가 또 도움이 되는, 꼭 해야 되는지는 않지만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직계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그러니까 그 직계가족 중에 위암을 앓는 사람이 있다든지 앓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데 내가 헬리코박터 위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헬리코박터 위염이 같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 그 위축성 위염에 대한 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위염이 있는데 소화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돼요. 그런 사람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균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치의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위염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헬리코박터 위염. 그럼 위염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다 이제 암으로 가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위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표재성 위염이에요. 이 표재성 위염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
그 다음날 속이 쓰리고 이래서 병원에 가보면 염증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표재성 위염이에요. 또 약을 먹는데 관절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으면 속이 깎는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위염이 표재성 위염이에요. 이거는 술을 끊는다든지 약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저절로 다 정상화돼요. 그러니까 이건 표재성 위염이 근데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축성 위염은 여기 보는 것 같이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있는 가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밑바닥에. 이제 이런 건데 위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위에 점막이 얇아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위축성 위염은 가만 놔두면 15년, 20년 지나면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암의 전구병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위 점막이 두터워지는 이런 그 위험이 있는데 비율성, 이거는 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보면 이제 위 점막이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요거는 현미용어로 보면 위 점막이 마치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상피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시 암의 전구병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도 암과 상관되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상관없는 위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암의 전구병변은 위축성 위험이라든지 혹은 장상피 화생인데, 이게 위암 발생과 상관이 있지만 다 암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발견이 되면 이것도 정상화되는 것, 아주 정상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진단을 한번 받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씩 내시경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생활습관, 식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맵고 덜 짜게 먹는다든지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하게 되죠. 이제 위는 여러분 그림이나 예전에 이제 물론 보셨겠지만, 요게 이제 식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이제 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12장이라고 그러죠. 12장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소장이 있는데, 소장이 이제 공장, 회장 하는 이제 소장의 종류가 이제 그런 종류들이 나오는데, 위암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선 이 위의 중간 아래쪽에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요거는 동양에 생기는 암은 동양,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기는 위암의 대부분은 이제 주로 아래쪽에 흔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생기는 암들을 보면 위에 상부,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있죠. 그래서 햄버거도 많이 먹고, 이제 예를 들면 밥을 좀 덜 먹고 빵 먹는 사람도 많고, 자꾸 음식이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서구화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암이 점점 상부에 생기는, 위쪽에 생기는 암이 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위에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위벽을 보면, 우리가 위벽을 보면 음식물 닿는 부위가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 닿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점막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층을 점막 하층,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근육층, 더 바깥이 이제 장막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개 위를 4층으로 나누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는, 위암은 어디에 생기냐면 점막에서 생겨요. 음식물 닿는 부위. 그 이유는 왜 그래? 음식 안에 발암 물질인데 거기에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접해지면 바로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암이 옆으로도 커지고, 옆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위벽을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위 바깥으로 암이 뻗어나가면 바로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혹은 근처에 있는 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암이 진행되면, 아이고 수술했는데 췌장까지 번졌대, 간까지 번져서 아이고 수술을 못했대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췌장도 같이 같이 떼어냈대, 간도 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암이 있는데, 암이 깊이 들어가서 이 점막 하층에만 있는 경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기위암이라고 하죠. 암이 아주 초기다.
그렇지만 이제 근육층을 지나가면 우리가 진행성 위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더 지나가면 바깥에 있는 기관, 바깥에 있는 장기, 뭐 췌장이나 간 같은 걸 침범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간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런 데 있으면 감이 커져가지고 간을 이렇게 침범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위암 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물론 답은 예입니다. 예. 누르면 네. 그 이유는 아까 봤듯이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암을 진단하면 완치가 가능한데 위암의 증상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지만 우리가 암을 빨리 발견하는 2차 예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간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암을 2차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암검진은 누가 언제부터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40세가 되면 남녀 불문하고 지금 국가암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검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한번 내시경을 했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 같으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암의 예방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생활 습관의 개선, 바로 이게 1차 예방이죠. 빨리 발견하는 거 2차 예방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위한 수칙, 이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 음식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맵고 짠 음식, 탄 음식 이런 걸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찌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짠 음식이죠. 그리고 탄 음식도 많이 먹어요. 왜? 우리가 구이를 많이 먹죠. 그래서 뭐 갈비구이, 생선구이 이렇게 되면 탄대가 나와요. 그건 반드시 그걸 제거해요. 왜? 탄 부위에 발암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제거하고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과일 야채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타민 C 섭취를 많이 하셔라 하는 거죠. 비타민 C. 그다음에 요거 우유 유제품 비타민 A.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드시라는 거고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금연이었으니까 금연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이 스트레스는 과학적으로 딱 뭐 몇 %에서 암의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고 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걸 척도를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는데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면 뭐 암이 걸린다 이런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힘들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셔라 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금연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예방,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되니까 3분의 1은 조기로 진단해서 완치가 가능하다. 진행성 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서는 암 사망의 암의 원인 중에 30%는 흡연이다. 30%는 먹는 거와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한 20%는 만성 감염이다. 감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자궁경부암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간암 같은 경우 이건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거와 상관이 있으니까 이런 감염과 상관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많은 여러 종류의 암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암 증상, 그러면 위암 증상이라고 뚜렷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암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위궤양이나 뭐 위염의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 보면 뭐 조기암이건 진행성 위염이건 뭐 복통, 오심구토, 식욕 감퇴, 뭐 조금만 먹어도 좀 배가 부른 것 같다, 속쓰림이 있다, 뭐 증상들이 비슷해요. 근데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게 그건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인 사람이 위암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또 진행이 돼 있다고 그러면 증상이 다 심하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20%는 10%, 20%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진료를 했는데 진료한 분 중에 하나는 57된 여자분인데 특별히 증상이 없고 작년 6월, 7월에도 내시경을 했어요. 그때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 최근에 들어서 조금 먹으면 뭐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그 내시경을 다시 했는데 위암인데 위에 상부, 위에 위쪽에 너무 상당히 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6월에 내시경 한 거고 지금 한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생겼을까? 아마도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행성 위암도 진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내시경을 해서.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이제 내시경 하는 의사도 경험이 이제 별로 없는 분도 있고 또 경험이 많은 분도 있고 또 타입이 위암이 위벽을 따라서 이렇게 번지는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보만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보만 타입을 1, 2, 3, 4 이렇게 나눴거든요. 보만 타입 1은 위 안에 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타입이에요. 그런 건 진단하기가 쉽겠죠. 내시경으로 보면 혹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돌출된 혹이 있으니까. 타입 2는 궤양이에요, 궤양. 그러니까 그것도 진단하기 쉬워요. 이렇게 보면 위가 이렇게 푹 파져 있으니까. 타입 3는 궤양이 있으면서 위벽을 파고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것도 진단이 쉬워요. 왜? 궤양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타입 4예요. 타입 4는 혹도 없고 궤양도 없고 위벽을 그냥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입이 진단이 가끔 안 돼요. 제가 한 25년 전쯤 됐을 거예요. 2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소화기 내과의 교수님도 경험이 많은 교수님이에요. 저보다 선배님인데 이분이 어떤 환자분을 그때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분이 재벌 그룹의 재벌 그룹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재벌 그룹의 그러니까 2세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그 계열사 하나를 이렇게 다 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꼭 하고 그때 그 당시 또 우리나라 또 의학 수준이 좀 낮았으니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쭉 하던 분이에요. 하던 분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우리 내과 교수님한테 어떻게 얘기가 돼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분이 약주를 많이 먹어요. 나이가 한 4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인데 술을 먹으면 막 위스키를 한 병 뭐 어떨 땐 2병 먹고 막 이러는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니까 사업을 하다가 하면 뭐 술 많이 먹고 그러면 또 몸도 안 좋고 또 뭐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있으면서 내시경도 하고 검사도 그랬어요. 뭐 자주 했어요. 보니까 내시경을 나중에 보니까 어떤 때는 1년에 2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좀 불편하니까. 근데 나중에 진단이 됐는데 사기로 진단됐어요. 사기.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사기가 진단돼서 그때는 CT라는 것도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 않았고 내시경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모니터로 해서 잘 이렇게 보이는 내시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만 타입 4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고 뭐 이분이 그때 뭐 많이 좌절했죠. 그 암이 대동맥이라고 하는 대동맥 주위 임파선까지 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진단에 제 선배되는 교수님도 뭐 난감하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그 그룹에서도 뭐 이제 뭐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돼서 이제 저한테 수술을 의뢰했는데 제가 이제 옵션을 줬어요. 왜냐면 이분은 뭐 자기는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암센터를 뭐 그게 좋다면 거기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일본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의 위암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일본의 국립암센터를 가겠다. 그래서 저한테 뭐 누구 소개를 해달라고 뭐 누구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 상의하다가 그 분들도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그리고 저한테 수술 받았어요. 받기는 수술 받았는데 이게 사기암이라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이게 그 사기암 수술을 거의 하지 않을 때인데 전 그때 사기암 수술하고 대동맥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는 것도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한 3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진단이 이렇게 어려워. 대학병원에 있는 그 내과 그 경험이 많은 교수도 그 당시에 사기암 그걸 놓쳐서 뭐 매년 하다가 어떤 때 1년에 2번도 하고 내시험 자기 자꾸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놓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늘 오신 분도 작년 6월인가 7월에 내시경 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위 상부 쪽에 다 완전히 좀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증상이 이렇게 안 좋으면 CT라고 하는 걸 찍으면 위 벽에 두꺼운 것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이제 또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내시경만 가지고는 그렇게 또 놓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위암이 유전이 되느냐 하는 말씀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암은 유전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위암은 유전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유전성은 아니고 되게 가족력이 있죠. 가족력이 있는데 그 가족력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결국 어머니 손이 결국 일생의 입맛을 좌우한다고요. 그래서 짜게 먹는 집안은 짜게 먹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짜게 먹는 거에 습관되어 있는 자녀는 성인이 돼도 짜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가손손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위암이 많은 집안을 보면 가족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전적인 걸 가능성은 5%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런 그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흡연, 담배 같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갖고 규칙적으로 검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위암 진단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내시경이 제일 중요하죠. 내시경은 보면서 직접 병변을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 진단이 됐는데 암이 이제 어디로 퍼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행됐느냐를 보는 게 이제 CT라는 검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MRI, 패튼이 전신을 보는 검사죠.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기위암이라는 거는 위암이 음식물 닿는 부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거고 그 이상을 침범하면 이거 진행성 위암이라고 그러고, 내시경에 달려있는 초음파를 가지고 요 다음에 보시면 초음파를 가지고도 뭐 진단하는데 요거는 요 최근엔 또 하지 않는 경향이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정확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를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흔하면 내시경 시술을 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할 때 위에 암의 깊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하지만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CT라고 하는 촬영술이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위에 위가 있고 이제 위 주위에 임파선에 가 있는지 여기 간인데 이건 이제 검은 게 다 암이에요.
이제 이건 사기암이 되는 거죠. 뭐 이렇고. 그다음에 이 초음파 CT를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보만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보만 타입 1이라고 하는 암이 되는 거고. 페트라고 하는 검사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거는 전신을 보는 거예요. 전신을 보는데 암이 이런 암의 대사를 보는 거예요. 암이 얼마나 활발하게 있느냐. 이제 이거 보면 간에 노랗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보면 여기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페트 여기 보면 까맣게 되는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암이 퍼진지 안 퍼졌는지를 보는 거. 그다음에 암의 이제 이 조기 진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는 조기에 진단되는 률이 30%가 안 됐어요. 199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전에는 28%. 그 전에는 1980년대 제가 위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80년대 말 이럴 때는 전체 암 환자의 한 10 내지 15%가 조기 위암이고 다 진행된 암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는 계속 배를 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덮고 나오는 수도 많았어요. 배를 열어보니까 복수가 있거나 혹은 암세포들이 이제 모래알 같은 암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나왔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진행된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배를 처음부터 열지를 않고 복강경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여기 집어넣어서 1cm 정도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배 안에 상황을 본 다음에 이런 모래알 같은 암세포가 없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를 열었다 닫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줄어들었죠. 그냥 지금은 2019년 지금 2020년에는 암 초기 암 환자가 2019년에 63%인데 지금은 아마 한 70% 가까이가 암이 초기에 발견이 돼요. 암이 초기에만 발견되면 완치율은 9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암의 치료 방법은 암이 초기냐 많이 진행됐냐에 따라 다른데, 초기인 경우에는 조기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 아주 럭키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우리가 수면 내시경에서 암을 이렇게 삽으로 뜨듯이 이렇게 떠서 완치시킬 수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진행성 위암에서는 물론 수술을 하는데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계속 눌러주십시오.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난 항암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이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암의 분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암의 분화도가 좋은 암일 때 해당이 돼요. 암의 분화도가 좋다고 하는 건 암세포들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 병변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뜨면 그 안에 다 암이 있어요. 근데 분화도가 나쁜 암은 암세포들이 붙어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암이 이렇게 있어서 떴는데 그 안에 암이 다 있지 않고 뜬 바깥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화도가 나쁜 암은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안전해야 되고, 근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술하면 암 환자의 대부분이 사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재발을 해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치적인 거는 암을 뿌리까지 완전히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거고, 근데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떼어내고 안전하게 끝났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고 먹기만 하면 토한다든지 먹질 못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잘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외과 의사의 능력이고 이제 경험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수술에는 이제 근치적 위절제술, 고식적 수술인데, 근치적이라는 건 정말 완치를 기대로 하는 거고, 고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완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에서 출혈이 막 엄청난 출혈이 되면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 수술한다든지, 또 암 조직이 괴사가 돼서 암이 이제 구멍이 나서 복막염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복막염이면 가만 놔두면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난 데를 꼬매든지 그참 떼어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을 고식적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암의 수술은 크게 나누면 암이 있는 데를 위를 떼어내고, 위에 이 암이 있으니까 위절제를 하고, 또 위암에서 중요한 거는 암이 제자리에만 있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암은 자꾸 퍼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퍼지는 데가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에요. 우리 임파선은 림프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목에 염증이, 목 안에 염증이 있으면 여기에 임파선 쓰죠. 혹은 이 팔이나 이런 데 염증이 있으면 겨드랑이에 또 임파선 생기죠. 또 사타구니에 임파선도 생길 수 있어요. 다리에 염증이 있으면. 이와 같이 임파선은 우리 몸의 전신에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 주위에도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그 림프관을 따라서 위주의 임파선으로 퍼질 수 있다. 그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제대로 제거하느냐가 결국 위암 환자의 예후, 이 환자의 재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위 절제하고 떼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장을 연결해 줘야겠죠. 위 떼어낸 거하고 남은 위하고 장을 연결해서 식사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되는데, 수술에는 개복 수술이 있고 또 복강경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이 수술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예전엔 다 개복 수술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복강경으로도 수술하고 로봇 수술할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죠. 다음에 보면 그래서 위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술을 하면은 위를 얼마만큼 떼내느냐 하는 게 큰 관심사잖아요. 근데 위암이 초기면 조금 떼내고 진행이 되면 많이 떼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를 얼마만큼 떼내느냐가 결정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래쪽 떼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고부에서 떼내니까 암이 아래쪽에 있으면 요만큼 떼내고 암이 올라가 있으면 위를 100%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이제 위를 부분 절제하는 경우에 떼어내고 난 다음에 또 연결하는 걸 요렇게 그냥 요만큼 떼어내고 남아있는 위하고 12장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요 12장을 닫고 다른 공장이라고 하는 데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연결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거냐 하는 것도 바로 외과 의사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료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있으면 이렇게 임파선이라는 건 위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제대로 제거하느냐가 결국 위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적의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수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뭐 연결한 부위가 뭐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다든지 그래서 환자가 뭐 중환자실 갔다 사망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발, 아까 얘기한 전치적인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암을 수술하는데 임파선 전이가 되어 있는 걸 만약에 떼어내지 않고서 수술한다면 그건 뭐 틀림없이 100% 재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발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식사도 잘하게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최적의 수술이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고안하고 시도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수술하면 코에 줄을 집어넣고 다 그랬거든요. 비위관이라고 해서 왜냐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안에 있는 분비물 같은 거 이제 빼내고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 왜냐면 연결한 부위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2000년부터 제가 하질 않죠.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수술할 때 무통을 위해서 무통 마취를 한다고 그래요. 무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산부인과에서 무통 분만을 했어요. 이 허리에다가 이 튜브를 넣고 거기에 이제 진통제를 넣어서 이제 그거를 위암에 제가 도입을 해서 이제 통증 없이 한 거. 그 다음에 위 상처가 예전엔 여기서 상처가 배꼽 아래까지 길게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환자는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하기 편하겠죠. 이만큼 열어놓고 뭐 시원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뭐 아주 편하니까.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상처가
이만큼 크고 상처 염증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소위 장유착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유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 상처가 우리가 25cm, 3cm, 30cm씩 넣은 상처를 요만큼 15cm 넣고 모든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도 15cm를 가지고 하니까 상처가 작으니까 환자는 수술한 후에 통증도 덜하고 염증도 덜 생기고 유착도 덜하고 미용적으로 보더라도 상처가 작으니까 훨씬 낫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제가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우리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술하면서 이 암을 이렇게 만지면서 수술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터치 테크닉, 만지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위암이 위벽을 다 침범했는데 암이 이렇게 노출되는데 그걸 만지고 그러면 거기서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요.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만지고 그러면 떨어져 나온 암이 배 안에 어딘가에 가서 다시 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전이 되는 복막전이의 중요한 수술 후 복막전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노출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저희는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가리고는 그런 그 운드 프로텍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리고서 하고 다음 또 보면 이 암이 있는 부분을 이 타올 같은 걸로 완전히 가리고 그다음 가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 중에 암이 번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이런 그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슬론 캐터링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이라고 뉴욕에도 가보고 MDN에도 가보고 뭐 일본도 가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도 교과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수술할 때는 막 만지면서 뭐 그 우리 마포 주물럭에 어디 뭐 주방장이 수술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1989년, 90년 요때 최초로 이제 수술하는데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이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고 뭐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소위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이 수술하면 이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거네요. 수술을 하면 이 태우면서, 그러니까 지혈이 저절로 되겠죠. 미세한 혈관에서 나오는 건. 이제 이 수술을 처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했어요. 이거를 하니까 옆에서 이제 봤던 교수님이나 위에 선배님들이 이게 무슨 짓을 하냐고 뭐 저 야단도 뭐 저한테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수술을 하다가 혹시라도 장이나 이런 데 닿는다든지 혈관에 만약에 닿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고 그래서 뭐 저한테 야단을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갖춰졌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이 전기소작기를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위암 수술할 때 전기소작기를 안 쓰면 수술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변했고 또 다 이제 이런 것을 수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기소작기라고 하는 게 요런 전기소작기니까 이게 사실 이게 혈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칼로 만약에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쨘다 그러면 다 피바다가 될 거예요. 피가 될 건데 요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면서 수술하니까 지혈이 저절로 되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이 옆에도 한번 눌러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수술을 이건 췌장인데 췌장의 위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혈관이에요. 그냥 만약에 칼로 이렇게 쨘다든지 가위로 가지고 자르면 다 피가 나겠죠. 여기 혈관들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 전기소작기로 하니까 출혈 없이 수술하니까 수술 시야가 좋고 또 출혈이 안 되니까 수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우리 저희가 성당에서 한 말씀 송구하지만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어느 교인이 많이 오시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그분들은 수혈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암 걸린 분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제가 아마 거기 의사 중에 리스트에 올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환자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뭐 저한테 뭐
최근에도 몇 번 수술했는데 수술을 출혈이 안 되니까 수혈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수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남의 피를 맞는다는 게 거기에 감염의 위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하면 뭐 심지어 에이즈 같은 것도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선한 피가 아니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염 위에도 뭐 우리 몸에 산소 분화도 같은 것도 이제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넘기시면 요것도 뭐 동영상이지만 뭐 시간이 돼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위암의 치료 전략 그러면 암은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개인 맞춤형 치료가 요새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아주 초기이고 조건이 맞을 때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는데 수술의 범위를 줄여서 축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진행성 위암에서는 위암을 제거하면서 위를 제거하면서 위 주에 있는 임파선이라고 하는 데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그게 이제 표준 수술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 수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사기암에서 암이 사기암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자, 위암이 있는데 간에 퍼졌어요. 위암이 폐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 뼈에 위암이 척추뼈나 골반뼈나 이 갈비뼈로도 전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수술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술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전환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이제 복강경 수술, 뭐 로봇 수술들 많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 복강경 수술은 이제만 이런 큰 기구를 배에다 집어넣어서 하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상처를 줄이는 거예요. 상처가 작은 상처를 한 5개 정도 넣고 나중에 떼어낸 걸 빼내기 위해서 한 5cm 정도의 상처를 내서 빼는 거거든요. 아까 개복 수술은 15cm를 여는데 이거는 제일 긴 게 5cm니까 환자가 수술에 통증이나 이런 게 적겠죠. 근데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수술로 하고 복강경 수술은 개념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은 로봇 칼이 들어가서 로봇 이 손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복강경은 요 한 80cm 되는 긴 걸 가지고 얘기해요. 개복 수술은 배를 열고 하니까 큰 장점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암이 있을 때 노터치, 완전 암을 이렇게 가리고 다른 데 퍼지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이 어디에 효과적이다? 진행된 암에서는 개복 수술이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표준 수술이 되는 거고, 암이 초기거나 암이 위 벽 전체를 침범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뭐 요거는 이제 암이라고 위암이라고 하면 수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진행성 위암은. 그래서 과거에는 외과 일본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모두 하는 걸 다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큰 병원이나 이제 시스템이 잘 된 병원은, 저는 수술에는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선생님보다는 제가 뭐 아는 지식도 덜하고 또 경험도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해서 다학제 진료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 팀이 결국은 어느 병원에서 수술 치료 성적이 좋냐 하는 거는 팀이 얼마만큼 강한 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음 또 보시면요. 이제 전환술에 대한 거는 아까 무슨 얘기냐, 전환. 사기암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사기암 환자를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나 뭐 면역 치료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전이된 병소를, 전이된 암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확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이 가능하게 전환을 시켜서 수술한다 해서 전환 수술이에요. 이것이 요새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제 위암 분야에서 핫한 그런 그 분야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뭐 저 말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0명 이상을 이제 이런 전환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사기암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많은 병원이나 대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과 선생님도 그렇고 외과 선생님도 그렇고 사기암 환자 수술 손대는 거 아니야. 그냥 항암제 쓰다가 그냥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진단되면 사기암 환자의 일반적으로 산 기간을 보면 1년 내외입니다. 짧게는 한 6, 7개월, 길면 한 15개월. 요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항암제를 쓴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전환 수술을 통해서 완치된 사람도 있고 훨씬 생존 기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뭐 발표를 많이 했고 다른 데서도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요, 이 예를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암이 진단했을 때 간에 여러 군데 검은 거 보이죠?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간에 많이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양 표시자라고 암 수치를 보면 CA라는 수치가 5보다 작아야 정상인데 196, CA19-9는 35 이하여야 되는데 1583. 근데 항암제를 이분은 8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 수치가 3.7에 11.7로 정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암이 간에 이렇게 여러 군데 가 있던 게 요 한 군데가 남았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요게 간 요만큼 제거하고 위도 수술했어요. 자, 진단된 게 2019년 11월이에요. 우리가 진단되면 항암제 쓰래도 되게 1년 산다 그러면 2020년인데 이 환자는 2022년 12월 20일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다음 보면 67세 된 분인데 이분은 암이 진단될 때 음식 찌꺼기가 있고 내려가지는 못해요. 위가 꽉 막혀서. 그리고 바깥에 임파선에 가 있고 이게 췌장이라고 하는데 췌장 주위에 췌장 뒤에도 이 암이가 있고 대동맥에도 가 있어요. 이 환자는 항암 치료를 6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다 스텐트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쉽게 이게 스텐트를 넣었던 환자인데 여기 가 있었던 췌장 뒤에 있던 거 대동맥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수술했어요. 2021년 4월에 수술했는데 2023년 2월 현재 재발 없이 잘 진행되고 잘 살고 있어요. 다음. 이제 이분 72세 된 분인데 이분은 암이 이렇게 있었던 게 항암 치료했더니 이렇게 흔적이 깨끗해졌어요. 페트라는 검사를 했더니 암이 목에 있는 임파선 양쪽까지 다 가 있고 이 노란 것들 대동맥에 다 있고 요 위암은 여기 있었어요. 항암제를 27번.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해온 거예요. 삼성의료원에서 여기서는 항암제만 그냥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점점 지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전환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패스를 했더니 여기 있었던 이 노랗던 게 다 없어졌어요. 목에 있는 건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피지올로직하다고 해서 생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위에 있던 이 병이 이렇게 됐었고 떼어내고 나니까 흔적밖에 없어요. 그 암은 남아있는 암이 없어요. 조직검사에서. 이 환자는 2019년부터 항암 처음에 진단을 받아서 27번 항암제 썼는데 2022년 작년 12월 25일 날 검사한 결과에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고 지금 건강해요. 사기암 환자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자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전환 수술이 제가 지금 관심 있고 이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수술을 하려고 그러죠. 다음. 그래서 그 암의 치료 성적을 보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치료 성적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 보면 위암의 치료 성적이 5년 생존율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치료받은 환자의 그 치료 성적인데 한국은 68.9%, 일본을 능가해요. 미국은 우리의 반 정도예요. 영국은 20%. 이게 치료 성적이 달라요. 다음. 시대별로도 93년, 95년도에 위암이 5년 생존이 43%였는데 시기가 갈수록 그래서 2016년, 20년에 78%까지
치료 성적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요. 이만큼 위암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연구 또 많은 진료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 성적을 좋게 하고 있어요. 다음. 예, 이거 마찬가지 뭐 넘어가셔도 되고 다음. 우리 이제 병원에서 2010년까지 이렇게 치료 성적을 보면 87년부터 제가 87년에 전임 강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시대별로 보면 이 치료 성적이 1기나 2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히 3기, 4기처럼 진행이 많이 된 여기에서 이 보라색이 최근 거예요. 치료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 암은 누가 수술하나 성적이 비슷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진행된 암에 있어서는 누가 수술하고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성적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차이가 날 뿐만 아니고 각 병원마다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도 병원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다르고 또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위암을 하는 의사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치료 성적이 달라요. 왜? 배운 거 다 똑같이 뭐 비슷하게 배웠어도 어떻게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또 술기에 따라서 치료 성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나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 틀을 만들잖아요. 틀을 만드는데 어떤 문이 만든 거는 그 문틀이 5년, 10년, 15년에도 소리도 안 나고 잘 스무스하게 열리고 닫히는데 어떤 분이 한 거는 1년도 안 돼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하면 문이 잘 여닫기도 힘들고 소리가 나고 그러죠. 심지어 그렇지 무생물을 가지고 만들었는 것도 그런 차이가 나는데 사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데는 누가 어떻게 치료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나고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병원 안의 의사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음. 그래서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다음 눌러보시면요. 예전에는 80년대에는 그냥 명의를 찾고 명의 시대였어요. 뭐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다음 2000년대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이 규모가 어떠냐. 그래서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 뭐 세브란스 병원, 뭐 그래서 빅4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병원. 이제 그런 데를 이제 많이 선호하고 그랬죠. 규모의 시대. 2010년대 되는 건 시스템. 소위 진료팀이 어떠냐. 팀이 우수하냐, 덜하냐. 뭐 이런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데냐, 없는 데냐. 이랬거든요. 이제 2020년대는 여기에다 플러스 연구가 동반된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 또 신약이라고 하는 이런 신약 임상을 많이 하는 병원, 이런 병원이 이제 좋은 병원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이런 것들이 우수한 데가 결국은 우수한 병원으로 되는 거죠. 다음. 네,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1987년 외과 전임 강사가 돼서 쭉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이제 2017년 11월에 10,000예를 했어요. 제가 10,000명을 그 위암 10,000명을 수술한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전후무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00명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아마 한 1,500명 더 했으니까 한 11,500명의 위암 환자 위절제술을 했죠. 그리고 다음 제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SCI 논문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좋은 논문, 영어 대부분 영어 논문이죠. 이런 논문을 360여 편을 제가 썼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과를 망라하고 위암 관련된 것은 제일 많고 세계적으로는 규슈 대학이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규슈 대학의 마에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한 420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되고요. 해외 약회 뭐 초청 강연 100회 이상 갔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지만 여러 나라에 가서 제가 수술 시연 하면 제가 수술을 하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강당에 이제 몇백 명이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강당 화면에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게 실장면이 나가고 이제 그분들이 뭐 질문을 하면 수술하면서 답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중국은 한 10여 번 하고 러시아, 모스코,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에 요새 이제
그 키예프라고 키우라고 그러는 거기에 제가 한 4번 정도 가서 한 2번 정도는 했고, 인도의 뭄바이에서 이제 시연하고 뭐 이랬고요.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마 코로나 이전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 7, 800명이 와서 이제 시연을 받죠. 수술하는 걸. 다음. 이제 제가 정년할 때 2019년 2월에 정년할 때 이제 제 동료들, 제 후배 교수들이 10,000명의 위절제술을 한 이제 그것을 논문으로 해서 이제 그걸 영문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마스터 서전인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장인인 그 외과 의사의 이런 전망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그걸 해서 이게 이런 논문을 내서 상당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제 수술을 봐서 이제 여기 유럽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요건 일본 사람이 와서 보고 있고요. 다음. 요건 이제 폴란드. 이제 이 친구는 학회 거기 이제 뭐 회장도 되고 외과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 요 인도에서 오고 사진 같이 찍은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위암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의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팀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 위암이라고 하는 병이 특히 진행성 위암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술 전 수술로 어떤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하는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죠. 위암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는 가장 첩경은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진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 그리고 또 삶의 질, 또 오래 사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예정 시간보다 많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일단은 그 질의응답 이제 받을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질의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한 2개 정도 먼저 좀 여쭙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준비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60대 이후 급격하게 노화되는 현상을 스스로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얼굴 등 피부에 착색되어 소위 검버섯과 비립종 등 이상한 작은 점 혹은 사마귀 비슷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피부 세포의 이상 분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 뭐 검버섯하고 저도 여기 생겼는데요. 그리고 뭐 이 쥐젖이라고도 그러죠. 뭐 그런 거 생기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우리 주름살 생기는 거고 비슷한 거죠. 이제 노화되는 하나의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암으로 이렇게 진전된다 하는 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아주 적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이 생겼는데 그 점이 자란다든지, 그다음에 까맣지 않았던 점인데 색깔이 변화해 새카맣게 된다든지, 혹은 그 병변이 헐어가지고 뭐 이렇게 진물이 안 되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이게 저희가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답변을. 그래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내시경을 뭐 자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몸에 어떤 해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내시경을 이제 자주 하면 뭐 목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뭐 위 자체에 해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주 받는다는 게 1년에 뭐 아마 한 2-3번 받으시는 게 아마 자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건 무슨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시경 시술 같은 걸 하는 경우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암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번 검사를 하시자든지 한 6개월에 한번 하시든지 해서 조금 빈도가 자주 할 수 있거든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 플로어에 계신 아니 플로어가 아니죠. 어쨌든 여기 성당에 계신 지금 와주신 청중 분들 중에서 직접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한번 예. 네. 예. 네, 위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한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기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을 수술하고서 소장을 위에 연결했는데 간집이 담낭에 나와서 담낭에서 소장을 거쳐서 위로 가는데 그 위로 가는 그 담도가 적어져서 간 수치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담도로 수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그거는 제가 조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위수술하고 나면 이제 남은 위하고 소장을 연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은 위를 이제 12장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12장을 닫고 공장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루아이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즙에 무슨 나오는 게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위수술한 사람에 있어서 림프절이 이제 절제하고 이렇게 되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담석증에 생기는 경우가 한 15 내지 20%, 위암 수술 받은 사람이 한 15 내지 20%에서 담석증이 없던 사람이 담석증이 생길 수 있는데 담석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없으면 수술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증상의 담석증으로 사는 일생을 그냥 지내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담즙이 뭐 올라간다 무슨 뭐 하는 건 무슨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간집이 담낭에서 이제 담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담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담도가 내려가는 담도가 있고 총수담간이라고 하는 담도가 있는데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수술 중에 보면 데미지가 조금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좁아져서 그 황달 기운이나 혹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수는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술을 할 때 괜찮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임파선 같은 게 부어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좀 장애를 줘서 간 수치나 이 황달 수치 이런 게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담낭 수술 꼭 하는 건 아니고요. 담낭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담낭에 염증이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담낭염이 동반된 경우 이렇게 수술하지 그 내려가는 그 수치가 올라갔다고 담낭을 떼낸다고 수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정확한 원인은 그냥 말씀만 들어서 이제 조금 잘 모르겠고 아마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이제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은데요. 그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온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평소에 꼭 실천하자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뭐 말씀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어쨌든 강의 마무리하면서 한번 되새기면 일단 가장 그 암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금연하는 거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골고루 편식을 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가능한 덜 맵고 덜 짜게 그리고 탄 음식 같은 거 피하시는 거 지방을 좀 덜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 금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만 이런 거는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제 비만을 줄이는 거는 뭐 식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또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운동은 아마 뭐 걷는 운동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좋은 강의해 주신 노성훈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마치면서 저희 호곡성당 이승익 아우스티노 신부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노성훈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아픈 거지요. 죽는 건 두렵지 않는데 아픈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지요. 오래 살기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늘 바라지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 이웃들한테 좋은 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선을 베푸시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시면 아마 건강하게 기쁘게 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강복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4월 열린 아카데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